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아마 시험을 보셔가지고 손도 굉장히 아프시고 힘드셨을 건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잘 여러분이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연습을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먼저 악력기, 그다음에 아령, 그다음에 철봉,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런 걸 해서 이 손의 힘을 키우시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스터디 공부를 어떻게 이제 해 나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실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 가이드 한번 보세요. 수험 가이드 한번 보시면 앞부분은 뭐 공부를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결국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이제 써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답안 쓰는 그 전략이 있어요. 답안 만들기. 그래서 9페이지부터 이제 베타 답안 10페이지 정도 넘겨 보시면 앞으로 복규 베타 답안 작성하기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뭐 서브노트 만들고 이런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여기 제가 기본 강의 들은 분들한테는 전부 보내드렸는데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연기 수강 이렇게 해서 문자로 주시면 제가 우리 그동안 이제 수석 서브라든지 팔렛 서브 뭐 이런 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서브노트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편안하게 하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제 스터디에서 연기 스터디에서 목표로 본다면 첫 번째는 이제 답안지 이제 작성 전략이 되겠습니다. 답안지 작성 전략인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 입문해가지고 답안지를 이제 받으시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채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잘 채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부터 그 전년도에는 16페이지를 줬는데 작년도부터는 20페이지, 올해도 20페이지를 줬습니다. 20페이지, 답안지가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고 줄수는 22줄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22줄을 여러분이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한 줄에는요, 한 줄에는 오늘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거 제가 여러분 쓰는 걸 좀 보니까 한 줄에는 보통 한 18자에서 그 다음에 한 20자 정도 이렇게 쓰면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고 약간 쓰는 그게 좀 느리다 그러면 한 15자에서 뭐 한 16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잘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한 줄에 한 18자에서 20자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게 한 페이지에, 그렇죠? 자, 한 페이지에 보통 목차가 많이 들어가면 한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목차가 5개에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요걸로 해주면 이제 한 페이지가 뭐냐면 한 페이지가 5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5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험을 지금 60점 냈죠. 70분 맞는데 여러분 좀 잘 모르는 것도 있어서 60점을 60분 안에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60점을 70분 안에 했는데, 그러면 60점이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60점이면은 전체적으로 12페이지, 그쵸? 12페이지를 5점씩 해가지고 12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답안을 작성할 때 20페이지 22줄이고 전체가, 그래서 한 줄에는 18자에서 20자 정도,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4개에서 5개 정도 목차,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5점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60점이면 12페이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서론 쓰는 내용이 있죠. 자, 서론
그래서 우리가 기승전결.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게 서론 이렇게 쓰는 건데요. 우리가 그 논술 시험에서 요 서론 부분을 요게 약술인 경우에는 요거를 개설이라고 쓰고요. 개설 이렇게 쓰고 아니면 뭐 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례형에서는 요거를 논점의 정리, 아니면 요거를 뭐 쟁점의 정리, 이렇게 해서 쟁점의 그 방향을 적어주는 형태로 서론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0점 정도다 그러면은 20점이면은 4페이지죠. 4페이지인데 20점 4페이지인데 여기서 서론 부분에서는 보통은 10% 정도 적는데 10% 적으면은 좀 많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한 5% 내외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5% 내외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점 분량에서 한 5% 내외로, 그래서 마찬가지 뭐 결도 이제 5% 내외로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2점 정도, 1점에서 2점, 그 다음에 1점에서 2점 정도 적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 한 8점 내외, 그쵸? 8점, 2점 하면 이제 20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답안을 작성해 나갈 때 먼저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차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목차를 잡은 다음에 두 번째 목차에 맞는 그 배점, 그렇죠? 목차를 잡고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저렇게 목차에서 서론 부분에 2점 주고 중간에 8점, 두 번째 목차에서 8점, 그 다음에 결 2점 이렇게 배점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 각 배점의 중심적인 키워드를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적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제가 미리 이제 문제를 매주 카페에다가 지금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좀 해서 목차를 먼저 잡고, 목차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설계도잖아요. 이 설계도를 먼저 작성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 순차적으로 가져야지, 이 설계도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그 답안지를 써 내려가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다가 이거 빨먹었네 해가지고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법학은 개념학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개념을 적어주고, 보통 우리가 이걸 의라 그러죠? 취지.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면 취, 근, 성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쵸? 이게 뭐예요? 취지, 근거, 그 다음에 법적 성질. 이렇게 취, 근성 이런 걸 외우는데, 통상적으로 먼저 개념을 적어주고, 법학에는 개념 속에 거의다가 요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요건이 충족을 하면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가 발생하면 이거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불복, 이런 형태로 이렇게 논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법학이잖아요. 그렇죠? 법학이기 때문에 법학에서는 개념을 먼저 적고, 개념 속에 요건이 들어가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불복으로 이렇게 권리구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 배점, 키워드, 요게 우리가 논술 3대, 그쵸? 이게 3대 왕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쵸? 그래서 목차, 배점, 키워드. 항상 목차, 배점, 키워드. 요거를 빼먹지 말고 항상 점도를 해두면서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타 답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뒤에다가 이제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미리 제가 드리면 그거를 답안 분량으로 여러분이 먼저 워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숙지를 해서 이렇게 답안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답안지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빼먹지 마시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오늘의 명언. 도망간 곳에
뭐예요? 낙오는 없다. 그쵸? 그래서 집에 가서 해야지, 뭐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수강생 여기가 한 300여 명 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한 200명밖에 안 오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그래서 혼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렇게 결제하고 죽기살기로 공부하기로 마음먹는 이상 현장에 와서 이렇게 긴박한 느낌 속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써보는 훈련을 하셔야, 그래야 이게 체화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천안에서까지 오신 우리 어머니 계셔요. 애들 다 놓고 이렇게 오셨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셔. 그쵸? 그래가지고 오늘 그 긴박한 마음을 그런 걸 느끼려고 뭐 부산 제주도에서도 오신 분 계신데, 여러분들 그 수도권의 인근에 계시면 모두 다 오셔가지고 죽기 살기로 쓰는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 답안에 대한 내용을 먼저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2차적으로 오늘 나눠드린 요 표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수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3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3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 수험가에서는 이걸 개별법으로 부르는데, 저는 그냥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 있고, 간편행정법, 그 다음에 3법, 그쵸? 요거를 우리 수험가에서는 개별법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3법, 뭐 보상보기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초적인 행정법, 지금 간편행정법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보기 기본 강의까지 지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연기 스터디,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연기 스터디 진행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시험 과목은 이겁니다. 감정, 평가 및 보상 법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 어떻게 걸려 있는 거냐면은 감정 평가 관련 법규. 그렇죠? 보상 법규. 이렇게 걸려 있어요. 법규가. 그래서 감정 평가에 관련된 법률과 보상에 관련된 법률. 그렇죠? 여기서는 보상에 관련된 법률이 토지보상법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부동산 가액공시법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 요 두 가지 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3법이 요 관련된 이 세 가지 법률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고요. 요 세 가지 법률에 관련된 거에 우리가 이게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공법이다 보니까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한 상태에서 우리가 3법을 공부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 제가 뭐 자료 상단에도 행정법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학습하시라라고 말씀드린 게, 작년도 올해 기출 문제를 보면은 전부 여기에 우리 3법의 기초를 둔 상태에서 행정법은 그냥 기본적인 그 어떤 논제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출문제 관련된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 한 2시간 정도 찍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뭐 적중률이라든가 이런 거는 카페에 올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문제를 자랑하는 건 좀 그런데, 어쨌든 적중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자, 오늘 그 3법 체계도 이거 한번 보시죠.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법 체계도에서 보면은요, 지금 법이 3개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토지보상법, 부동산 가액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 이 부동산 가액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은 2015년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의 입법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가액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의 입법 초안을 제가 만들어서, 국내에 저만큼 그 법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토지보상법 8월 달에 전면 개정안 관련된 발제를 제가 맡아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그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지방도시시정이나 부동산 가액공시위원 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험에서 꼭 필요한 이런 내용들의 경향,
그 다음에 적중 이런 것들은 뭐 수험가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니까 저를 믿고 1년 동안 잘 따라오시면은 시험장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깜짝 놀랄 수험생들이 여기 김홍왕이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수험장에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수험장에서 제 목소리만 들리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용수용 총론 해가지고요. 오늘 문제 1번 문제도 공용수용에서 우리가 강제 취득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 한번 저희가 시험에 냈는데요. 임의 취득과 강제 취득. 그게 이제 강제 취득의 방법을 물어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용수용의 법리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법리가 바로 공용수용의 법리다. 요거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급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공적 사용수용 이거는 주식회사 일산대교 이런 거 보시면은 주식회사 일산대교처럼 사적 공용수용 이걸 다른 말로 사적 공용수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면 사적 공용수용 예를 보면 주식회사 일산대교 같은 이런 경우 요 19에 기출된 건데요. 요거는 한 B급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성이죠. 공공성, 공공필요. 요거는 A급 되겠습니다. 올해 수용 적격 사업으로서 그 풍납토성에 관련된 수용 적격된 사업이냐. 그래서 공공필요가 비례원칙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A급. 그 다음에 당사자, 항상 뭐 영화도 그 다음에 법에도 항상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누구냐? 그래서 수용권자와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을 뺏는 수용권자와 그 다음에 그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이걸 통틀어 피수용자라고 합니다. 뭐 당사자가 직접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C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적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장 수용, 요건 A급. 그래서 확장 수용에는 잔여지 수용, 완전 수용, 이전 수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잔여지 수용하고 완전 수용은 눈 감고도 쓸 수 있는 쪽으로 딸딸딸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물 확장, 공물의 수용 가능성까지 A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보통 절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런 약식 절차 이거 샤워에 공부할 거고요. 요거는 B급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자료를 학원에다 부탁해서 단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걸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요거를 독서실 책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공부하시는 뭐 그 공부방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한번 이걸 붙여 놓으신 다음에 저도 이거를 제 그 연구실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제를 어디에 이렇게 냈는지 어떤 쟁점들이 최근에 기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 매번 체크해 가지고 요거를 중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출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의 준비는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C급, 왜 타토출 장애물 제거 이런 것들 있죠. 행정법 강조하시는 신림동 쪽에서는 여기 타토출 장애물 제거 허가 뭐 50점, 40점, 50점 내는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 C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인정 전 협의 취득 관련돼서 이번에 출제됐죠. 36회 제1-1번에서 사업 인정 전후의 보상에 관한 협의 뭐냐 이게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입니다. 요거 B급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 1번으로. 자,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한 취득이죠. 강제 취득입니다. 우리가 살살살 한번 협의 취득해보고 그 다음에 협의 취득이 안 되면 강제 취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사업인정 요거는 A급. 그렇죠. 올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 관련된 요건으로서 유법성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34회에도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서 10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인정은 다 여러분들이 법적 성질부터 효과 뭐 수목권 보조기에서 딸딸딸 다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물건 조서 작성. 여러분들 그 실무 보시면 조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거를 작성을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조력을 해주는데 감정평가사들이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처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사업인정은 처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토지물건 조서 작성은 지금까지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이거는 C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 후협의, 요번에 출제됐죠. 36회 1-1번에서 사업인정 전협의, 사업인정 후협의 B급. 근데 특징이 이제 사업인정 후협의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선입니다. 사업인정 전협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게 다수 판례인데, 사업인정 후협의는 다수기는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B급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페이지에 자, 협의 성립 확인, 요거는 A급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변심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 협의 성립 확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재결로 간주한다. 29조 제4항이죠. 기본 강의 들었을 때 오늘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결로 간주한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재결로 불복으로 다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급. 그 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권, 요것도 A급 되겠습니다. 재결 신청 청구권에서 그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했을 때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거 최근에 31호에 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결 신청 청구권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득점 포인트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재결 있는데요. 요거 A급 되겠습니다. 수용 재결의 법적 성질부터 효과, 특히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불복, 이의 신청 후 행정소송 있죠? 여기다가는 그냥 S급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10년치 기출 문제 중에서 약 7회 정도, 6회, 7회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재결에 대한 불복, 이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은 별도로 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인정 된 부분은 지금까지 출제가 그냥 사업인정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데, 재결에 대한 불복은 토지보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요 규정과 판례를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다. 특히 보증서 있죠? 보증서는 거의 눈 감고 정도 쓸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딸딸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결의 경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바는 없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거 C급, 하위의 권고, 이것도 시험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C급 정도 관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 오늘 우리 추가 자료에 보면 토지수용이라든지 이주대책이 나왔는데 C급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앞에 뭐 비례원칙 이런 것만 넣으면 여러분이 비례원칙 맨날 볼 것 같아서 순서를 제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앞에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토지수용위원회 이거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위원회를 요거 너무 그 국가 편이 아니냐 해서 이거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협의회 요거 C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용 수용의 효과, 충노는 뭐 C급 참고해 보시고요. 자, 대행 대집행, 특히 대집행 A급, 그렇죠? 대행 대집행 A급. 우리가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금 지급 공탁을 했는데, 그렇죠? 인도 이전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집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즉 여기서는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 그죠?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대집행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죠.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집행 가능성, 여기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상금 공탁 요건에다가 A급 한번 쳐보시죠. 보상금 공탁은 지금까지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 따가지고 거알 불압 이렇게 외우는데요. 공탁의 요건부터 공탁의 불복에 관련된, 그렇죠, 이런 내용까지 한번 잘 좀 하자 있는 공탁 관련된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매권 작년도 35회 1번 문제로 출제됐죠. 환매권 A급. 환매권은 언제든지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이제 법령이 개정돼서 91조 1항이 환매 행사요건 넘겨보시면 8페이지 여기 A급 쳐놓으시고요. 환매 행사요건이 그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91조 제1항이 바뀌었죠.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10년, 필요하게 된 데 1년 했다가 지금은 환매권 관련돼서 그 폐지 고시일로부터 10년이죠. 그러면 맥시멈 9년 11개월 29일 날 그때 폐지 고시를 하면은 이론적으로 그때부터 10년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20년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토지수용법은 20년 동안 행사가 가능한데 우리 법제는 조금 일본법하고 우리 법제의 타협안으로 폐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렇게 바꿔놨다. 그래서 환매권은 다 중요하니까 이거 A급 하시고요.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실보상 밑에 이제 강론 몇 개 있는데요. 주거이전비, 공법상 제한만한 토지의 평가, 농업손실보상, 이거는 셋 다 A급 잘 정리해서 딸딸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실보상 총론에서 재산권 보장과 제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최근에는 과거에 20년 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B급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 그렇죠?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이고, 완전한 보상은 피침해서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거다. 이런 과거에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10회부터 20회 내외는 많이 나왔는데 20회 때부터는 지금까지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상 손실보상. 그래서 요거 특 A급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제적 특보 두 문자 많이 외우시죠. 공공필요 요건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렇죠? 적법한 공권행위사, 특별한 이상 보상.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는 특별한 희생하고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되겠습니다.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딸딸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련돼서는요. 요거는 그 과거에 10회부터 한 20회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완전보상, 상당보상, 절충설 해가지고요. 많이 나왔는데 요건 B급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실무와 관련돼서 공시지가 기준 보상, 개발이익 배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실무하고 법규하고 호환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면서 실무 이런 법규가 한 과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이제 합격의 그 반열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손실보상의 내용, 여기는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의 범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재산권 보장 있고 생활보상,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 해가지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시험은 되게 구석진기에 나와요. 생활보상 중에 이주대책, 주거이전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상 내용, 그 중에서 생활보상하고 간접손실보상 A급 쳐놓으시고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36회 기출문제제가 살아있는 기출문제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제가 잘 정리한 걸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 표시해가지고 제가 미리 사전에 연구해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잘 표기해 놓은 다음에 수시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실 것 같고, 내년엔 이주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 자료 앞부분에 이주대책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주대책 관련된 생활보상도 잘 정리해두게 돼야 되겠고요. 손실보상 방법, 요건 약술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사전향계 일상 시계복 해가지고 요거 B급.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절차, 요것도 B급. 실무적으로는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들어가고 재결이 안 되면 소송, 이런 형태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흠결에 관련된 거는 그냥 요거 C급. 수용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공부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희생보상하고 결과제거까지 그냥 요거는 거의 D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손실보상 강론에서 약간 있는 사실상 사도, 그렇죠? 사실상 사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반영, 개발이익 배제, 그 다음에 영업손실보상 관련된 거 올해도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이런 것들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A급 정리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 강론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한번 특강 형태로 해서 스터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부동산 가격공시법 해가지고 제가 이거 입법 초안을 2015년도 입법 초안을 제가 입법 초안을 3번을 했었어요. 부동산 가격공시법을 감정평가사업법을 입법을 초안 3번 했다가 그때 이제 201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업을 분법하면은 공시지가를 못할 것이다라는 우리 원로 선배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끝까지 제가 당시에 이제 이사랑 미래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그걸 분법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직무법하고 이게 그 자격사법이 분리되면서 직무법이 많아져야 그래야 감정평가사 업무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자격사법하고 직무법하고 묶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점점점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사법 제10조의 업무 범위에 관련된 거기 뭐 한 열대 개 있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법에 대해서 직무법이 쫙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리는 제도를 먹고 사는 직업이어서 직무법이 많아야 먹고 사는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오늘 어제 다르게 막 일이 막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직무법이 새롭게 생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게 되면 직무법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페이지에서 시험에 우리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지가, 공시제도, 요거는 이제 서론, 그래서 요거는 B급 정도 정리해 두시고요. 역사적인 어떤 흐름, 1989년도 지가공시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그쵸?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요게 2016년 9월 1일자로 분법이 돼서, 그쵸? 분법이 돼서 요게 부동산 가격 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 분법이 된 그런 상태죠. 자,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A급,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표준지 공시가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가 중점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표준지 공시가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요. 예전에는 50인법이 됐다가 지금은 여러분 개인사무소도 다 됩니다. 그렇죠? 근데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를 하려면 3년 이상 그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있고, 그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한 사람이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 검증을 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제가 위원을 하고 있는데 표준지 공시가 평가한 평가사들이 개별 공시가 검증할 때 나와서 이제 소명하고 현장 조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공시가는 뭐 이건 특이 A급으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 올해 표준 공시가 결정의 위법이 수용주의라 하자설계 되느냐, 하자설계 쟁점으로 해서 A급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요거는 뭐 맨날 나오는 거죠. 개별 공시 관련돼서는 표공보다 지금까지 출제로 보면 개공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도로 보면 개공이 A뿔이지. 그렇죠? 개공이. 왜 개공이 A뿔이냐? 표공은 그 자체로 표준 공시가가 보상의 기준이 된다든지 이런 걸로 주로 쓰이지만 개공은 직접적으로 과표로 결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개별 공시가가 출제가 훨씬 많이 됐고, 개별 공시가는 주로 법적 성질과 불복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개공에 우리가 정정 같은 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한 이의신청. 올해 이제 개공에 대한 이의신청이 나왔죠. 그래서 이의신청 관련된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공은 이제 물적 행정행위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챙겨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어떤 변경 처분이나 이런 거 보면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 의무의 변경을 가져다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 개별 공시지가는 물적 행정행위로서 그거를 결정 공시한다 해서 그 자체로 그냥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변경 처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직권 정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변경 처분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물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토지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는 지금 56만 필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토갑이 곱해가지고 개별 공시가는 전체 3,800만 중에서 지금 이제 국공유지 빼고 약 3,600만 필지가 지금 결정 공시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은 개공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뒤에 있는 건 뭐 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제소기간이라든지 정정, 그 다음에 토갑위의 뭐 법령 보충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이런 것들은 뭐 딸딸딸 읽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한 요 법이 새로 제정이 되고 2015년도 12월 달 제정이 됐다 그랬죠. 법이 제정되고 주택가격공시제도하고 비주거용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C급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C급.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 제도. 요게 이제 2007년도에 이 법이 삭제돼 가지고, 이거는 실제 시험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험생이니까 꼭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절대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봐도 합격 불합격 처분 됩니다. 합격이 돼도 불합격 처분 되고, 합격이 돼도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이 돼도 나중에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늘고 길게 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범죄는 일으키면 안 되겠다. 금고 이상의 실형. 그러니까 우리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걸리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절대 이렇게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특히 부모님이 분양권 한다 그래가지고 명의 빌려줘가지고 해서 시험 못 보는 수험생을 이제 몇 번 봤어요. 그쵸? 엄마 아빠 뭐 분양권 했다가 그 분양권 왜 못 팔게 하잖아요. 보통은. 그쵸? 분양권 전매해가지고. 근데 내 이름으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분양권 전매해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아가지고, 그쵸? 실제 시험도 못 보고 그걸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 그쵸? 절대 여러분이 관운을, 내가 시험을 합격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 관운을 얻다가 딴 데다 쓰면 안 돼. 그냥 시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사례가 꽤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명의대라든지 잘못하면은 우리가 업무정지라든가 자격 취소 이런 거 봤죠? 그래서 자격 취소, 업무정지 이런 관련된 제재 조치 관련된 A급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A급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관련된 A급. 그다음에 14페이지 법인 등 여기도 다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손해배상 책임이나 여기 과징금 부가처분 이거 다 A급입니다. 싹 다 여러분들 다 외워두셔야겠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이런 것들 싹 다 여러분들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집중적으로 별표에 들어가 있죠. 다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등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가 되거나 아니면 개인 사무소로 운영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등록된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때 감정평가 법인과 개인사무소를 예전에는 감정평가 업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그거를 등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과징금 14페이지 밑에 과징금 있죠? 이것도 A급. 과징금은 뭐 해마다 뭐 거의 출제된다고 봅니다. 2년에 한 번씩은 거의 출제됐어요. 올해도 과징금 내용, 과징금 후속 처분, 변경 명령제에 대한 후속 처분으로 과징금과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의 불이행 조치, 그렇죠? 올해 제가 깜짝 놀란 게 과징금 그 관련돼서 3기 13주차 저는 3개월에서 1개월로 문제를 냈는데 실제 출제는 3개월에서 2개월로 됐더라고, 그렇죠? 변경 명령 제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소름 돋았습니다, 그렇죠?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적중률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 저를 잘 믿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5회에서도 제가 마지막 주차에서 뭐 많이 냈지만 그 선결 문제랑 환매권을 냈거든요. 근데 또 그게 1번 문제로 나왔어요. 소름 돋았어요, 제가. 그래서 와, 찍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날 용문사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적중도 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15페이지 뒤에 보면은 별표. 요거는 뭐 맨날 시험에 나와가지고 요거 A급, 그렇죠? 오늘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행정입법에 관련된 걸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별표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이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득점 포인트 A급이 되겠습니다. 달달달 공부. 그다음에 협의의 수익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설립행위와 인가행위 관련된 요게 4번 10점 약술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제 책에 보상복귀 암기장 쟁점 96번 쟁점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각종 위원회, 예전에는 각종 위원회 비교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최근에 29회 때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 나왔고 앞으로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여러분들 그 선발하는 그 최소 합격 인원을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할지 12월 달에 이제 발표 나와야 알겠지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180명, 그렇죠? 내년에는 몇 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최소한 200명 이상은 그 청년 실업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어서 200명 이상은 뽑아야 된다. 맨날 저도 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게 많이 좀 수험생 때는 좀 많이 뽑으면 좋겠는데 합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뽑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뽑아야 되겠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죠. 감정관리 징계위원회에서 그쪽에 징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 합격 인원들도 감정관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관계 나온 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우리 시험에 이제 감정평가 조문이 몇 개 없어요.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조항 정도. 3조에서 한 9조 정도까지가 감정평가 관리. 직접적인 감정평가 관리 규정은 3조고요. 8조는 뭐야?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뭐랬어요? 여기 징계 예비 단계로 쓴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C급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책상에나 아니면은 자주 이렇게 뭐 코팅을 하시든지 자주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주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산으로 가면 안 돼요. 자, 행정법은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니까 하지만 행정법에 뭐 이송 병합 뭐 이상한 거 있지, 부작위 뭐 이상한 거 무화자재랑 이쪽으로 막 빠지면 안 돼. 그쵸? 행정법을 칠 거는 확실하게 딱 치고 시험에 딱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저는 여러분들 최단기 합격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공부의 범위를 넓히거나 그러지 않고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이렇게 넓혀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학습을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동차분들 꽤 계셔서 이론적인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요거 그 필기노트 미니법정 이게 종합문제 풀면서 한 20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거 찍어 놓을게요. 영상으로 찍어 놓을 테니까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렇게 저한테 이게 문자 이거 보내주시면 우리 단톡방하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링크, 그 다음에 카페도 있어요. 카페 링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지금 가입 안 되신 분들은 그쵸? 제 단톡방에 올라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1600명, 1500명, 1500명 한 거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셔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매일매일 저도 판례 같은 거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판례 같은 거를 뭐 공부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판례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판례가 시험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판례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왜 판례가 시험에 나오냐면 행정법이나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이 안 나오고 왜 판례를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1차 시험 8,600명, 2차 시험에서 약 3,600, 4,000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180명에서 200명 그 사이에 뽑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채점의 공정성, 출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론적인 문제만 내면은 채점이 이렇게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업인정 수용재결을 설명하시오 50점. 이거 뭐 채점 기준이 불명확하잖아. 그치? 그럼 뭐 뭐를 채점으로 할 수 있는 게 불명확하니까 출제위원이나 채점위원들이 채점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딱 필요한 판례를 가지고 딱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뭐 2007도 23845 그렇죠? 배위편 결정의 위법이 수용자 할세 된다. 뭐 2008도 8돌7, 2008도 19987 해가지고 개봉시가 이의신청 판례 딱 내고요, 그렇죠? 풍납토송 뭐 2017도 7103 그 판례를 딱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출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대응하는 전략상으로 봤을 때도 판례를 위주로 그래서 저는 계속 판례를 위주로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연기부터 3기까지 전부 기본 이론과 법규, 그다음에 행정법 관련된 기본 쟁점 이런 거 모두 판례 형태로 해서 그래서 제 스타일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접해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보는 데는 뭐 거의 막판에 이제 3기 이런 거 연기, 1기, 2기, 3기 가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법규를 60점 그렇죠. 60점 목표입니다. 작년도 커트라인이 53점인가 그렇죠? 53점. 53에서 53점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실무는 과락 넘기는 전략이잖아. 40점에서 한 45점. 45점. 그렇죠? 이론은 그래도 50점 금방으로 그렇죠? 53점. 법규를 어떻게 돼요? 법규를 60점. 이거 붙는 거야? 붙는 거지? 이거 더 맞아야 되나? 65점? 더 맞아야 되나? 어쨌든 이거를 법규를 여러분 고득점 하셔가지고 60점 맞으면 여기 10점 더 주는 거잖아. 그치? 10점 더 주는 거니까 그쵸? 60점 맞죠? 하여튼 60점에서 65점 이상 맞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그쵸? 그래서 최단기 합격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관련돼서 꼭 필요한 우리 관련된 판례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보상법규 관련된 요 3법하고 행정법 중에서 시험에 꼭 필요로 하는 그런 판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출제를 할 거고 그걸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답안지 만드는 연습을 잘 해가지고 그걸 딱 외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기부터 그쵸? 연기부터 지금 3기에 연기부터 앞으로 3기까지 가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이 뭐냐? 빠지지 말고 그쵸?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쵸? 끝까지.
모르겠다, 힘들겠다, 지금 동차 때문에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은 베타 답안을 만들어서 여기 와서 보고 쓰든지 아니면 살짝살 보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연기부터 여러분들 3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동차를 하더라도 주말에 한 번씩 와가지고 쓰든지 이렇게 뭐 시험 한두 주 1차 동차하는 경우에 뭐 시험 한두 주 빼고는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렇게 마지막 시험 전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스터디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강 들으시는 분은 끝까지 실강 들으시고 동영상 들으시니까 동영상은 사실은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영상보다는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실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남에서는 여기 오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림이관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 여기 오셔서 직접 실강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실강 들으시고요. 미리 이제 이렇게 그 공부 이제 쭉 하시면서 한 달, 2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상담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뭐 짜장면도 같이 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답안지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빨리 붙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저는 이게 핸드폰 번호 공개했잖아요. 공개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 주셔가지고 앞으로 상담해 나가시면서 공부도 착실하게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간다. 이거 하나만 저하고 그쵸? 그리고 도망간 곳에는 낙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여기 그쵸? 여기 그 404층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제가 아까도 잠깐 들렀는데 그 저 없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그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시면은 제가 합격으로는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쵸? 합격으로 인도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쵸? 무조건 버티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기하고 제가 이게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연기하고 좀 몇 주 지나면 그만해야지 이러면서 줄줄줄줄 세요. 뭐 뒷자리부터 해가지고 줄줄줄 세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그쵸? 여기 앞줄부터 한 5, 6줄 요 정도 그러니까 한 10줄 요 정도 남은 분들만 남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도망간 곳에 낙원이 없습니다. 그쵸? 내가 어차피 공부하기로 한 이상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고요. 그쵸? 우리 강희 씨는 시험 볼 때부터 끝나는 날까지 가득 그쵸? 원래 이론적으로 치면 여기 가득 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연기 1주차 이렇게 보시죠. 문제 예시답안. 근데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저도 물심양면으로 그렇죠. 정복은 뭐 수험가에서 자료나 정보가 없어서 떨어졌다. 저한테 강의 들어가지고 그런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보력은 제가 수험가에서 최고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간다.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만 오늘 첫 시간에 내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그냥 끝까지 가고 그냥 무조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1번 문제 우리 강제 취득에 관련된 절차. 그래서 요거를 딱 그 강제 취득 절차 문제를 딱 보고 사업 인정 강제 취득 절차. 그래서 목차를 잡으면 두 가지 패턴이 있죠. 그래서 논점 배정이 서론 논점 배정이 하나 적고요. 물음에 있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목차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여기서 보면 뒤에 물음이 뭐예요? 토지보상법상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적 취득 절차를 설명하고 그러면 강제적 취득 절차 그쵸? 취득 절차 요거를 설명하고 and 강제 취득 절차 중에서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을 설명하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뭐예요?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불복 방법.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요게 뭐 1점에서 한 2점 정도 여기다 하고요. 1점에서 2점 정도.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8점에서 9점 정도. 그렇죠? 여기 또 8점에서 한 9점 정도 배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강제적 취득 절차에서 한 8점에서 9점 정도면은 자, 5페이지에다가 8점 정도면 어떻게 돼요? 한 3분의 2 정도, 한 페이지에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5점, 한 페이지 5점이면은 목차가 한 4개 정도, 그쵸? 3분의 2 정도 하면 한 2개 정도. 그러면 여기가 목차가 한
많이 나오면 한 6개 정도 내외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요거 5점에서 8점 정도의 요런 분량에서 내가 이렇게 쓸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목차가 그러면 지금 크게 봤을 때 사업인정 우리가 사조 협재 해가지고 그쵸? 강제취득 절차가 4가지잖아요. 그쵸? 사업인정, 토지물건 조서 작성,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재결. 그쵸? 그 다음에 조서 작성하고 협의에 관련돼서는 큰 쟁점이 없어요. 그쵸? 요거는 그냥 사실행위고 요거는 그냥 사법상의 계약, 공법상 계약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쟁점은 요게 많지 않아. 그러면 포인트를 사업인정하고 요거 사업인정 협재 재결에 대해서 요 2개 포인트를 여기다가 주는 거죠. 그쵸? 요 2개 포인트를 여기다가 주고 목차를 잡을 때도 4개 목차를 잡더라도 요 사업인정의 요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그쵸? 재결에 대한 내용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적고 그쵸? 왜냐면 요 다음 목차에서 요거에 대한 불복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불복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쓰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에서 또 요 안배를 하려면 요거는 사업 인정하고 재결에 대해서 조금 배점을 좀 더 안배 요거를 안배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에 대해서 사업 인정은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따라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우리 재결의 불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 규정이기 때문에 안배로 보면 그렇죠? 요게 한 3대 7 정도 그렇죠? 이 재결에 대한 불복 요게 훨씬 더 많이 적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 5점 3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것도 뭐 네 개 목차 2개 목차 한 6개 목차 나오는데 그러면 사업인정과 수용행위들 내부 여기 안에 있는 목차를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 5개에서 아마 6개 정도의 목차 속에서 요거를 효과적으로 딱 쓸 수 있게끔 그쵸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목차를 잡고 내용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점의 정리 서론에서 어떤 내용을 적어줘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국민의 재산권을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취득하는데 협의 취득하고 강제 취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제 취득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제 취득에 대한 불가피성, 그렇죠? 수용권을 우리가 설정받아서 관할 토지 수용에 제가 오늘 그래 추가 자료에 관할 토지 수용을 먼저 놓은 거는 이 강제 취득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 그렇죠? 어디서 한다? 관할 토지 수용에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일반적인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서울시 지방토지 수용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거나 2개 광역시가 걸쳐 있으면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수용재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하면은 서울지방토지수용회에서 한 걸 이의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앙토지수용회는 공익성검토위원회, 수용재결위원회, 이의재결위원회 그래서 중앙토지수용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인 경우는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수용재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이의신청하면 또 거기서 이의재결위원회에서 또 이의재결하고 이런 패턴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그런 그 강제취득 절차와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서론에서 딱 논점에 정리해서 논술 방향을 딱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요 목차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 둘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 나눠진 추가 자료에 보면은 베타 답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타 답안은 참고를 해 보시고, 그쵸? 나도 그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딩으로 제출하는 거는, 그쵸? 제가 0점 처리한다고 예전부터 계속 공지를 했는데, 그쵸? 워딩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막판에 손이 부러져가지고 선생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지금 손이 부러지는 건 아닌 상황이고, 연기부터 뭐 워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발전이 없어요, 공부에. 무조건 우리는 손이 기억하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뭐 법규 일기나 아니면은 제 카페에다가 여러분 쓴 거를 거기 그 올리는 란이 있어요. 그때 올려서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걸 꼭 손으로, 써서 우리 학원 그 제출하는 거에는 실강이든 동강이든 학원 제출하는 거는 반드시 손으로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부에 발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2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 인정. 그래서 체크 포인트 반드시 중요한 그 내용의 목차 옆에는 법 조문을 쓴다. 그래서 우리 앞에다가 풀네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쓸 때 풀네임을 먼저 적어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그다음에 가로치고 이하 토지보상법 풀네임을 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하 법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다 법령에 대한 풀네임을 적어준 다음에 이하
이하 토지보상법 아니면 이걸 이하 법 이런 식으로 해서 플레임을 적어준 다음에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제20조 그 다음에 여기 또 조항 있죠. 2조 7호 2조에도 있어요. 2조에도 사업인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밑에 판례 이런 거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답안을 쓸 때 이 판례도 항상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정은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쵸 이렇게 밑줄 짝 그래서 요거는 공법상 권리다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취 근성 의취 이렇게 쓰죠. 그랬을 때 성질 그랬을 때 형성적 행정행위, 처분성이 있다. 자, 형성적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일종의 특허다, 특허.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에게 너 수용권 설정해가지고 공익사업을 해서 특허를 부여하는 겁니다. 형성적 행정행위. 그래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각종 이익 형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고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한테는 수익적 효과죠. 수용권 설정해서 강제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근데 피수용자나 인근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요? 재산권 뺏기고 하기 때문에 침입적 행정작용이다. 그래서 제3자의 행정이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 재량행위, 제3자 행위. 요거는 여러분이 법적 성질 쓴다 그러면은 반드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인정 파트의 논술의 내용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다른 거하고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토지물건 조서 작성하고 협의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사업인정하고 재결 위주로 포인트를 잘 적으셔야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나오는 처분이 딱 4개잖아요. 사업인정, 수용재결,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의 징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표공, 개공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 처분이 크게 시험에 나오는 처분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적어. 범위가 적다 보니까 여러분이 빨리 합격하려면은 이 범위가 적으니까 이 정밀하게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요거를 행정법 막 이상한 거 이송병합부터 해가지고 쫙 넓혀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은 범위가 넓잖아. 그치? 그러면은 정교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밀하게 답을 못 쓰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암기력이 한계가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행정법 시험이 아니고 감정평가 및 보상복귀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우리 학계에서나 또는 업계, 국토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행정법은 좀 기본만 하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험의 어떤 전략을 어떻게 산인공이나 정부에서 하냐면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선발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시험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뽑혀가지고 현장에 딱 투입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관련된 규정하고 판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A 학설은 그렇고요. B 학설은 그렇고요. 그래서 절충설인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쵸? 작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련된 근거 제시하고 법적 근거 제시하고 판례 제시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와야지. 그래서 법규는 실천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에 해답을 제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행정법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공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필요해서 꼭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 라면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안 가르칩니다. 그렇죠? 제가 몰라서 안 그런 거예요. 수험과에서 법학 박사이면서 감정평가사인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행정법 제가 전공했는데 제가 행정법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점점점 넓혀가지고 스스로 그냥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쵸 허우적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시험에 합격을 하는 거지 학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이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내가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거지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그 범위가 지금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완전 치면 볼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볼만 계속 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빨리 합격하기 어렵지. 그쵸? 그러니까 항상 나는 시험 공부를 한다. 그쵸? 그걸 생각해야 돼. 학문을 하면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잖아. 그쵸? 공부가 재밌으면 안 돼. 공부는 재밌으면 안 되고 처음에는 좀 재밌을 수 있지. 근데 공부는 지겨워야 돼요. 10번이고 20번이고 합격자들 합격수계 보면은 거기에 4번, 5번, 4회도 5회도 했다. 거짓말입니다.
그 0이 빠져 있는 거야. 40회, 50회 이상 봐야 되는 거야. 진짜 지겹다. 더 이상 시험 공부할 게 없다. 이거 빨리 쏟고 나와야지. 이래야지 합격하는 거지. 재미있다. 뭐가 재밌어요? 재밌기는. 이거 달달달 1년 내내 그거 똑같은 거 또 맨날 하는데.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적은 문, 좁은 문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여러분이 1차 시험 기준에 하면은 지금 2%고요. 합격률이. 2차 시험 기준에 하면 5%입니다. 100명 중에 2명, 5명 붙는 시험이에요. 그쵸?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정밀하게 답안지를 써야 붙는 거야. 그냥 그 대충 그냥 이러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판례랑 중요한 내용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판례를 테마별로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계속 3법 중심, 3법 판례 시대 맨날 제가 여기 자료에도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지금 시험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야. 그쵸? 제가 출제 경향으로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시험 2차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봐본 사람은 이 강 박사 스타일이 딱 맞다. 우리 수험의 스타일에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올해 2차 시험 한번 보신 분들, 이제 그 문제 같은 거, 스터디 문제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스트라이크 존 딱 필요한 공부 위주로 하세요. 저는 그것만 하시고 여러분의 목표는 60점에서 65점이지 100점이 아닙니다.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60점에서 65점 정도. 그렇게 하면은 다른 과목을 약간 미스를 치더라도 복귀 때문에 합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 보면 토지물 물건 조서의 작성. 토지물건 조서 작성은 이게 우리가 실무할 때 이걸 주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보상복귀에서는 이거를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돼요? 조서를 작성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줘야지 실무에서는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업시행자도 바쁘니까 여러분들한테 조서 좀 같이 좀 하자.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시행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조서 작성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법도 기본조사 이렇게 강화됐죠. 그래서 기본조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조서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다만 이것이 이제 그 감정평가 법인 등과 함께 이렇게 조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사업인정 후 협의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사업인정 후 협의 이거는 사법상 계약이냐 군법상 계약을 대립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될 문장이 뭐냐면 최소 침해 원칙 요거 형광펜 이게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교섭행위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사업 인정 이전에 협의를 했는데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 침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조, 26조 법조문 하루에 오전에 30분, 주무시기 전에 30분 계속 법조문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이 행정법 시험이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조문을 다시 보셔가지고 요거를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에는 여기 특강이 올라가 있어요. 3법 특강이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서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결이 있습니다. 재결 관할 토지 승인에서 재결하는 거죠. 34조 재결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조에서 이게 종국적 절차로서 재결서를 하는 거죠. 제가 충남도 지방토지승인을 3년 했는데 여기서 지방토지승인에서 관할토지승인에서 재결을 하면 그 재결서 정본을 이해 당사자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의 사업시행자 이 개념이 뭐예요?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 부여된 수용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렇죠? 사업시행 이거 수용해 그리고 실행을 완성시켜주는 형성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있고요. 반드시 하도록 돼.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하도록 기속행위 돼 있죠. 근데 이제 보상금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거나 뭐 재량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3조 행정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 불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 인정하고 수용 재결. 자, 사업 인정은 여러분이 꼭 써야 될 게 별도로 어떻게 돼요? 불복 규정이 있다 없다? 토지보상법에는 별도로 사업 인정에 대해서 불복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업 인정에 대해서 별도의 불복 규정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 인정에 대해서는 요것은 사업 인정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사업 인정은 규율하고 있지만 불복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걸 뭐예요? 행정심판법. 요거 적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정심판법과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을 따라서 불복을 한다. 요 내용 적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 이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특별법상 행정심판인, 그쵸? 특별법상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자, 이의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쵸? 행정소송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거 특별법상 행심이죠, 행심. 그래서 행정소송에는 취소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동항의소송 판례로 인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소 있습니다. 그쵸? 우리 법에는 부작위법 확인소송은 없습니다. 그쵸? 취소소송, 무효동항의소송, 보상금, 증감소송 세 가지 이렇게 요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으로 83조 암기, 85조 1항 취소소송 요거 암기, 그 다음에 무효동항에서 요거 판례가 있죠? 사건 번호 2016도 64241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적인 지금 연기 학습이지만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정과 수용자결에 대한 불복상의 차이점. 항상 그 비교 문제 나오면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점에 있다. 그래서 적용 법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업인정은 행정심법, 행정소송법에서 불복을 하고 수용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 포인트 체크해 두시고요. 제소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인정은 안날로부터 90일, 이튿날부터 1년 행정소송법을 우리가 적용하니까. 그런데 재결에 대해서는 수용자에게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 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60일, 그렇죠? 90일, 60일. 그래서 요 관련돼서는 불복에 관련돼서 제소기간에 큰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20조 제소기간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판기관의 차이. 자, 수용재결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시행원에서 심리 의결하고요. 사업인정은 중앙행정심판에서 심리 의결합니다. 그렇죠? 그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의제결에 대한 효과, 그렇죠? 이의제결이 확정되게 되면 민사소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그렇죠? 이것도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사법상의 계약을 했다가 협의성이 확인해서 재결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 확정되게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왠지 사업시행자에게 굉장히 기울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토지보상법 전면 개정이 되면 좀 피수용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발제하면서도 일본 토지수용법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수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우리 법제가 국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하는데 좀 더 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제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토지보상법의 개정의 내용도 이렇게 쭉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 쓸 때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로 개정해야 되는 거 쓰면 훨씬 더 가점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사업 인정하고 수용재결에 대한 하자의 승계, 그렇죠? 하자의 승계. 요거 결론 부분에다가 써주면 좋겠다. 보통 사업인정하고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저도 좀 억울하다고 보는 게, 사업인정하고 수용재결은 뭐예요? 강제로 취득하기 위한 그 범위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개의 법률 효과, 사업인정은 수용권 설정하는 거고 수용재결은 형성적 법률 관계에서 수용권을 확정하는 건다. 그러면은 이게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강제로 국민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동일한 법률 효과를 광범위한 수용 형태로 내용으로 보면 동일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자 승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소수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뭘로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판례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안전빵으로,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안전빵으로 가는 건 뭐냐면 판례의 결론으로 항상 가는 거야. 그러면은 판례의 결론을 가면은 항상 안전빵으로 기본 뭐 50점, 60점 정도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공격적으로 소수 견해를 쓰겠다. 그럼 이제 수석 아니면 과락이지. 그래서 너무 흥분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올해 너무 쉽게 나왔잖아. 사업인정, 수용재결, 사업인정 전후에 협의. 그다음에 사업인정 후 협의 취득. 너무 쉽잖아. 그렇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달리다가 그 배점을 오버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다 생각하면은 이게
긴장을 해야 돼. 쉽다고 생각하면 남들이 안 쓰는 것도 한 번씩 더 쓰고, 그다음에 쟁점도 정확하게 쓰고, 판례도 정확하게 쓰고, 그렇죠?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문제가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오히려 시험 문제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붙을 수가 있는데, 이게 쉽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올해 그 실무가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저번에 이제 커튼이 올라갈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학 그 총론 이런 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복귀 같은 경우도 그냥 평이하게 나오긴 했어요. 주로 우리 시험 3법에 판례 위주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나 누가 더 디테일하게 판례를 정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쉬우면 나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자, 문제 2번. 우리 행정기본법 관련돼서 옛날에 그 행정법 1번 원칙이 그냥 행정법 1번 원칙으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부 우리가 행정기본법에 들어왔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총론, 우리가 민법 총칙처럼 행정법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이 새롭게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새롭게 이런 규정들이 전부 법 규정화 되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1차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요 문제에서의 요 규정들은 전부 지금 법 규정화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제 빠진 게 뭐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그다음에 권한남 이런 것들은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드린 비례의 원칙, 신뢰의 원칙, 실권의 법리, 부당결부 이런 것과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가 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행정기본법 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형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민법 총칙과 같처럼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총칙이다. 행정법은 단행법이 없고 많은 지금 한 98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3개의 법률이 있죠. 3개의 법률이 지금 공법 중에서 지금 재산권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국민의 재산권 강제로 취득했을 때 그에 대해서 돈 주고 뺏는 방법이죠.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부동산가액공시법은 여러분들 그 보상의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세 부과, 이번에 이제 이번 달에 재산세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평가한 표준지 공시가를 기초로 곱하기 토가비 해가지고 개별 공시가 여러분이 검증을 하잖아요. 3,600만 필지를 검증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해가지고 과표가 나오면 과표에다가 어떻게 돼요?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공시법도 재산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누가 해요?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관리하는 그 내용이랑 또 감정평가사 하는 몇 개의 감정평가 기준 관련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법은 전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 첫 시간에 그려드리는 표가 있는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3법이 요게 거의 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법은 여기 이제 취득, 여기서 여기는 토지보상법, 그 다음에 요거 부공법하고 감정평가사법. 여기가 중간에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우리 관리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토지보상법에서는 2개 제도가 있어요. 취득과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 이제 보상을 해야 되겠죠. 보상. 그래서 요 2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상하려면 기준이 돼 있어야 했잖아요. 공시지가, 그 공시 업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누가 해요? 이를 감정평가사. 그렇죠? 그래서 취득, 보상, 공시, 감정. 이게 3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있죠. 토지보상법에는 등장인물이 국토부 장관, 피수용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이렇게 3대 등장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에서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국장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의뢰인,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 등. 그렇죠? 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사를 포함해서, 그렇죠? 사를 포함해서 감정평가법이 등. 그래서 요 시스템이 토지보상법의 요 취득과 보상 관련된 거,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공시와 감정, 그쵸? 그래서 여기 공시는 주로 시험이 나오는 게 표공하고 그 다음에 개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곱하기 토갑이
투과비에서 개공이 나오면 개공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요? 개공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격 곱하면은 여기 이제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과표를 올리게 되면은 그쵸?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국민들이 이 표준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표준 공시가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되잖아. 그치? 보통은 우리가 그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을 많이 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기형적인 현상 때문에 이 표준 공시가는 그래서 정책 가격으로 맞는 거다. 이걸 이제 시가살로 해가지고 시가화하게 되면은 세금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법률주의는 세율을 조정해야지 이 과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과표를 조정하게 되면은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표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주로 요게 이제 우리 재산법으로 다루는 이런 케이스가 요게 우리가 3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계적으로 항상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기본법 제10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개 1번 출제됐죠? 자, 10조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쓰라 그러면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이게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어떻게 돼요? 8페이지 보시면 비례 원칙이란 우리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면서 행정 작용함에 있어서 행정 목적과 행정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비례 원칙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10조는 여러분이 딸딸딸 외우셔야겠습니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두 번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될 것. 이게 1번 10조 1 첫 번째 1호가 이게 적합성이고요. 2호가 필요한 최소한도가 있고 필요성이고요. 3호가 상당성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적인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에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필요성의 원칙. 그렇죠? 여기 어떻게 돼요? 요게 적합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했는데 최소 침해 원칙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당성. 그러니까 선택된 수단에 의해서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되는 공익사의 이익 형량. 그렇죠? 이번에 이제 풍납토성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 관련돼서 비례 원칙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적필상 이게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친다. 그렇죠? 관련 판례 보면 우리가 966 10096 그렇죠? 요거라든지 2009도 1051 그다음에 올해 시험에 나왔던 2017도 7131 바로 이 풍납토성의 판례 요것도 결국은 이익 형량 비례 원칙을 가지고 그렇죠? 풍납토성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레미콘 회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라는 그 이익 형량을 통해서 문화재 보호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수용해야 된다. 수용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비례 원칙.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2009도 1051하고 2017도 703 판결이 똑같아요. 자, 사업인정 판결료지 보시면 사업인 첫 번째 판결료지입니다.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행위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인정 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에 공용 수용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유는 물론 공익사후관 및 사익상호라도 정당하게 비교규량하고 비교규량은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원칙 이거 하면 2017도 7103일 2009도 1051 그쵸 966 10096 이런 거 잘 머릿속으로 탁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번호를 외워야 될까요? 여러분 상대평가입니다. 나는 판례번호를 썼는데 다른 사람은 안 썼어. 그러면 채점위원이 어디다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주 하다 보면 그냥 술술술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술술술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번호를 외워야 되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줄 더 판례번호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단기간에 시험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자, 신뢰원칙 앞부분에 행정기본법 요건 10조 가로치고 옆에 10조 쓴 거 꼭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신뢰원칙 12조 제1항이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해서 12조 딱 언급해주고 신뢰보완칙의 자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갖고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는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원칙 행정기본법 12조 행정절차법 4조 2항 실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신뢰보완칙 판례죠. 판례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인 요건이 있는데 밑에 판례 9페이지 밑에 있는 판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어야 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고 신뢰한 데 대해서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10페이지. 세 번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하고, 네 번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심해되는 결과가 처리되어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행정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닌 한 신뢰 원칙에 반해서 유법하게 된다. 이 판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계는 중대한 사정병에 있는 경우는 또 이런 한계가 있죠. 자, 실권의 법리 12조 제2항 요것도 기억. 행정청 어차피 이건 조문만 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 징계라든지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장기간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행정법 영역에서 행정청이 자기가 권리 위에 잠자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실권의 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3번 실권의 법리. 행정청은 권한 행사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에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 그쵸? 그래서 실권의 법리 요 규정 개념 그대로 적시해 주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 더 이상 행사하지 않을 걸 믿어버렸어요.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러면 실권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부당결부 생각해보면 부관. 딱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부관. 우리가 사업인정, 기부채납, 부관 딱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부당결부 금지원칙. 자, 10페이지. 첫 번째, 부당결부 금지원칙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체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그쵸? 부당결부 금지원칙. 그래서 13조 규정이 있죠. 행정청은 행정자유를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자인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실질적 관련성으로서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한 거죠. 원인적 관련성 어떻게 돼요? 이게 인과관계 부분이죠. 그다음에 목적적 관련성, 수권 여부 범위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 이거 말고 비례 원칙에 관련돼서 이 공문의 수용 가능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 요건을 검토해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비례 원칙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징계. 여기서 뭐 하나의 예를 들어놓은 거고요. 우리가 징계했을 때, 그쵸? 징계 처분할 때, 그쵸? 법에서는 뭐예요? 2년 이내 업무 정지하고 있죠? 업무 정지. 우리 법 체계에서는 2년 이내 업무 정지하고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자면, 6개월을 했다. 그쵸? 한 번 뭐 용도지가 하나 틀렸는데 6개월 업무 정지했다?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비례 원칙 판단. 그쵸? 그래서 필상 목적과 수단 사이의 합리적 필요한게 6개월 업무 정지까지는 좋은데 필요성 원칙 이게 지금 처자식도 있고 먹을 살려야 되는데 6개월 하면 평가학에서 6개월 업무 정지 그냥 아웃입니다. 끝. 그렇죠? 대형 법인에 있으면 업무 정지 맞으면은 그것도 안 나와요. 그 담보도 안 나와요. 그럼 나가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모 법인에 견책을 받았어요. 근데 견책을 받았는데 그것도 징계잖아요. 정책을 받으니까 집행정지 제가 해라 그랬는데 제가 잘 아는 그 친구여가지고 집행정지 신청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 항소심에서 이겼어요. 그쵸? 집행정지 했으면 됐을 건데 그다음에 이제 대형보험에서 나와서 이제 개인사무소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런 게 6개월이면 바로 그냥 퇴출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소 침해 원칙, 예를 들면 이거 한 3개월 정도가 좀 적당한데 이거 같다. 그다음에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행인 공익. 우리 감정과 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측면의 공익과
그쵸? 이 사람이 생활인이잖아. 그치? 감정평가사 생활인인데 6개월 업무정지 뭐 무무고 살아. 그치? 그러면 그 사람이 침해되는 사익. 처자식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쵸? 이게 바로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되는 공익사의 이익 형량. 그쵸? 이게 이제 비례 원칙으로 판단한다. 여기 이제 공문에 수용하면서 비례 원칙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 사업 인정에 관련돼서 어떤 그 사업 인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쵸? 견해 표명도 하고 해놓고는 낼름 안 해주는 거야. 그쵸?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거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거래 법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격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사실은 그 상당한 기간 내에 자기가 방치해 놓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뜬금포로 야 업무 정지 6개월 뭐 이렇게 명의되어 이거 자격 취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실거래 법리 위반이 된다. 부당결부 원칙에 대해서는 부관 말씀드렸죠.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부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관이 있어서 이 부관 관련돼서 우리 기부채납,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그 원래 사업 인정이 있는데 도로 진입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3회하고 20회 기출 문제도 보면 사업 인정이 있고 기부채납이 있는데 과도하게 이게 부관을 붙여가지고 여기 그냥 2차선 도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뭐 8차선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전체 그 사업 인정의 50%를 기부채납해라 이런 식의. 13회 때는 50%를 기부채납을 하는 부관이 붙어가지고 지나치게 이게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붙였다.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이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씩 예고요. 여러분이 다양한 예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에 여러분 꼭 외워둘 게, 자, 법치행정 원리 요거 꼭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평등의 원칙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되고, 10조, 11조 성실의무랑 권한남용 원칙 요것도 꼭 좀 외워두시고요. 12조 뭐 1항 2항 공부했고요. 13조 했고, 17조 간략하게 좀 보시고, 뭐 19조 정도 철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라고 맨날 앞에다가 법치행정 원리고 맨날 법치행정만 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위원회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토지수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좀 공부하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확장수로공선호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잔여지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잔여지 74조 시행령 제39조 대농교정 이거 좀 공부하시라고 요거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치행정의, 그 다음에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 이거 책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주대책 5페이지 보면은 이주대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과거에는 출제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왔다가 최근에 새로운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주대책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이번 참에 한번 이주대책 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요 키워드 쟁점 판례들이 뭔가, 특히 최근에 보상제도 반영한 이주대책의 판례들을 제가 많이 실어놨거든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론인 우리 법치행정의 원리, 그쵸? 행정법 1원 원칙, 뭐 이런 것들 쭉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숙행위 재량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기숙행위 재량이, 그쵸? 반드시 법에서 해야 한다, 기숙행위, 할 수 있다, 재량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 취소해서 우리 학설 많이 나오고 중대에서 중대 명백설, 명백설 보충 요건설, 구체적 가치 영향설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설 판례는 중대 명백설 관련된 요 관련된 학설과 요 판례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위법성 고찰할 때 중대 명백설 가장 많이 하니까 중대 명백설 관련된 이런 내용들 체크해 보죠. 요거는 제가 뭐 따로 강의는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정리한 내용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법 그 판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숙달 앞으로 중요한 판례들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10개씩만 이렇게 쭉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요거 중심적으로 해서 여기서 판결 요지 중심으로 해서 한 5줄에서 10줄 정도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판례를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 암기 노트에 있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도 되고, 제 판례집이랑 판례 암기장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일 제가 판례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자료 보시면 베타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분량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작성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제가 베타를 뽑아가지고 이분들 스파르타 훈련을 해서 이렇게 답안 분량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니까
보통 한 2개 정도 제가 선발해 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 나도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구나, 이런 예를 딱 참고해 가지고 요걸 가지고 훈련을 하시면은 단기간에 답안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니까 요 답안을 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 날아드린 자료 중에 기출문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자료는 제 유튜브에 탑재가 돼 있으니까 오늘 첫 시간에도 기출문제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연기 공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쟁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오늘 문제에 관련 설명하면서 오늘 첫 시간인데 그 기출문제 해설은 제가 못 해드려 가지고 요거는 제 유튜브에 탑재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2시간 정도 제가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A유형, B유형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다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요걸 보시면서 유튜브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올해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이 말씀하시는 고득점 답안, 우리 박종훈 교수님, 경기도에 있고 박장현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그 대부분 우리 박균성 교수님이나 은퇴하셨죠. 홍정성 교수님 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수님 이제 이분이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 제 박사 지도 교수님 강국초 교수님이 가장 많이 들어가셨고, 이제 강국초 교수님은 이제 작고 하셨으니까 지금 박종훈 교수님도 이제 얼마 은퇴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이분이 좋은 답안하고 나쁜 답안 이거 관련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좋은 답안하고 나쁜 답안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님도 많이 들어가시죠. 이분도 그렇죠. 그분 김민호 교수님, 이제 박규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기 스터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요거 2차 필기노트하고 미니법전은 제가 종합문제 하면서 요거는 제가 찍어 놓을게요. 유튜브에 찍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동차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시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기본 수업 보기엔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요 필기노트 미니법전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촬영을 해서 할 테니까 요거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뭐 암기장이든 뭐 이렇게 보시는 건 좋은데, 연기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만 제가 몇 가지 메모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그쵸, 대부분 실강 들은 분들은 제가 전부 입력을 했어요. 이미 입력을 해가지고 했으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은 성함, 그쵸, 이메일 주소, 그쵸, 연기 수강 이렇게 해서 문자 주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면서 앞으로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단과나 이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단과,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지금 문제풀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에서 정리, 이 자기 나름대로의 공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요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래서 뭐 암기장이 됐든 아니면 필기노트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각 테마별로, 제가 여기다가 문자 주신 분들은 전부 여기 서브노트도 드렸는데, 테마별로 쟁점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만 공부를 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2차 논술은 자기 글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 글. 그렇죠? 자기 글을 만들어야 돼서 여러분이 글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숙 공지영 작가님들이 맨날 표절 시비 걸리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나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거의 필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글인지 그 사람 글인지 모를 정도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글을 만드는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논술은 이론하고 법규, 뭐 실무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이론하고 법규, 특히 법규 같은 경우는 논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글쟁이는 매일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복귀하고, 글을 쓰고 복귀하고, 다시 읽고 쓰고 정리하고, 이런 습관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별로 제가 서브노트 이미 다 나눠드렸고, 시중에 뭐
제 필기노트나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테마별로 쭉 정리해가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쟁점별로 이미 제가 이제 문제를 여기 이미 그 이게 뭐가 나올 거다. 2주차, 그다음에 뭐 3주차 뭐가 나온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테마별로다가 이게 한번 정리해 보고, 그쵸? 1차적으로는 요거를 그냥 A4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고, 2차적으로는 요거를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가르쳐 주면 이 문제를 이 답안 분량으로 제가 베타 답안 그 우리 가검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자동으로다가 그 답안지 분량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8자에서 20자 정도 쓰면은 답안지가 다음 줄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드리면 요거를 베타 답안, 그러니까 기본 정리를 해 보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드린 서브노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필기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자기 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 베타 답안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외워야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년도 시험 볼 걸 지금 외워야 되냐? 대외워입니다. 지금부터 외우는 훈련을 하셔야 자꾸 조금이라도 남고 그쵸? 고시는 뭐냐면 이게 이 밑바닥 녹에 물룩기여가지고 뭐요? 계속 이게 샌단 말이에요. 계속. 그쵸? 그러면 이 새는 속도보다 붙는 속도를 빨리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찰찰찰 넘질 때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쵸? 2차 논술은 거의 암기를 해야지, 그래야 정상적인 글이 나오지, 암기를 하시면 수필이나 소설이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면서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소설 쓰다가 아마 1시간 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잘 모르겠으면 미리 작성해 놓은 다음에 살짝 보더라도 이렇게 이 암기하는, 그쵸? 이 힘들다고 도망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절대 뭐더라도 잠깐 보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지를 쓰는, 그쵸? 그래서 답안지를 항상 베타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하셔야 답안으로 어떻게 써야지 내가 그거를 적응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안 하면은 그런 백날 그냥 소설 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답안 분량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와 내용, 목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속에서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지금 종합문제든지 풀어가고 막 그러니까 종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판례집이라든지 이렇게 통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돼요?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그쵸? 깊이 있는 공부를 계속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쵸? 깊이 있는 공부. 왜 그러냐면 여기 서브노트나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암기장만 이건 믿고 이렇게 그냥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암기장 제가 만든 거는 지하철이나 버스, 화장실 밥 먹으면서 그냥 한 번씩 보라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우리 2차 시험 공부를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입문했을 때 또는 중요한 테마를 까먹지 말으려고 만든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요거 판례라든가 이런 쟁점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가지고 요 내용을 다른 수험생과는 달리 내가 테마별 쟁점한 거를 깊이 있게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좋은 그 서브노트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내 글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돼요? 결국은 무한 반복. 저는 강의할 때 앵무새 전략으로 무한 반복 하고요. 그 다음에 한속봉 전략으로 계속 써봐야 됩니다. 그쵸? 오늘 아마 300점은 아니지. 한 뭐 3시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봤을 건데 아마 지금 시간대는 막 손이 힘들고 아프고 내 왜 빨리 안 끝내냐. 계속 지금 강의하냐. 빨리 끝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강 박사는. 아마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우리는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고 해야 될 말은 끝까지 저는 합니다. 그쵸? 그래서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말, 지겹도록 잔소리를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잔소리를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제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선생님도 그랬지만 제 청춘을 바친 자격이에요. 7.8기. 물론 저도 운이 안 돌아가지고 0.5점, 1점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쵸? 뭐 지금에 이르러서 선생도 하고 있지만 제가 10회, 11회부터 해가지고 18회 한 다음에 지금까지 18년, 19년 동안 강의했잖아요. 그쵸? 살아있는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제 청춘을 바쳐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감정평가사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면 제가 감정평가사법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쵸? 만들고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올해는 또
토지보상법 그 개정법률안에 발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게 실무랑 실제 법을 만든 사람한테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사회적으로는 지금 비상임 장관급 위원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저도 이제 50대 저거지만은 저 아이들의 부모지만 진짜 자식 같은 마음으로 진짜로 여러분을 꼭 붙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강의 올 때는 정말 뭐 종합 문제든 또는 연기 스타든 간에 항상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인생을 바꿔서 저처럼 백 없고 줄 없고 돈 없고 심지어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감전파가서 어떻게 잘해서 결혼해서 애 놓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춘의 20, 30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지.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또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바꿔서 우리 집사람은 그 강의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가 인생을 바꿔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제 인생을 바꿔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청춘을 바친 자격이잖아. 얼마나 제가 그 애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합격해서 다른 뭐 행정부 가르치는 선생님의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리 여러분 합격하면 저하고 인생의 선후배가 되는 거잖아요. 감점파가 선후배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감점파가 미래 아니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어떻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면 여러분이 저의 미래가 바뀌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미래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무한반복, 그 다음에 한석봉 훈련.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 악력기, 철봉, 그 다음에 아령 이런 거 해가지고 손에 힘을 키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 써보셔서 알겠지만은 진짜 3교시 때는 이제 포기하고 싶고 대부분 다 집에 도망가고 가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대체 근데 이 시간을 버텨야 돼. 이 시간을. 여러분이 그 고단하고 힘든 시간에 그거를 버텨야지. 그래야 합격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연기 일기 하고 막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그래서 연기부터 3기, 그 다음에 뭐 단과 12월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다 뭐 제 강의를 듣든 뭐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단과 12월까지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하는 거야, 강의를. 이게 어제 오늘 강의 한 거 있잖아. 우리 학원이 2회 때부터 만들어진 건데 이거가 다 필요하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연말까지 기출판례, 종합문제, 단과를 다 하는 이유가 이게 수험에 꼭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면 안 됩니다. 10월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연기부터 3기까지도 치열하게 자기가 시험장에서 보는 것처럼 연습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답안을 끝까지 쓰는 훈련을 하셔요. 그렇죠? 끝까지 즐기게 진짜 야 독한 놈이다 저놈. 진짜 저놈 독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합격률이 전체에서 2%, 2차를 기준해서 5%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명 중에 2명, 5명 붙는 거야.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해야 이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 그 2%, 5%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 해서 그 좁은 문을 넣을 수 있게끔 제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을 때 조금 뭐 판례가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당면해야 될 시험 공부예요. 이걸 돌아가면 안 돼요. 뭐든지 인생은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판례가 시험에 나오잖아. 실제 기출문제 보면 판례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정면 승부해가지고 그걸 깨고 나가야지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자꾸 피해가고 아 너무 힘들다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험하고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단기간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단기간 합격하려고 저도 정보력이나 또 내용이나 매번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단기간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열심히 그냥 내가 1년 죽었다 생각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합격자 명단에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 왜? 그날 내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에 임해 주시면은 연기 오늘 첫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만나서 첫 마음 그대로 이게 사람이 그걸 유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천안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배우고 가고 오늘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만 생각하면 돼. 오늘보다 더 나은 다음 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가 모르겠다, 힘들다, 포기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이 잘 버텨야지. 그래야 빨리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새마을자금 부모님 여러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 시험 공부나 고시 공부는 누구를 위한 저거냐? 가족,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면 여러분 자신하고 여러분 가족들만 좋아합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 왜? 나는 떨어지고 쟤는 붙었잖아. 근데 저는 좋아하지. 왠 저를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사회가 냉정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합격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스타디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석봉 전략으로 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 첫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더 열심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격려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